안녕하세요. 저는 법과 사회 11주차 발표를 맡게 된 사회교육과 19학번 오한석입니다. 제가 발표를 맡게 된 주제는 직업의 의미와 직업의 자유입니다. 저희는 사범대라는 단과대학의 특성상 교사라는 직업을 향해 많은 학생들이 같이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사는 직업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직업인지 발표를 잘 들어주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한 후, 그 다음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이렇게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가 어떻게 제한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한 후, 학습 활동을 한 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업의 의미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직업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직업에 관해 헌법재판소도 판시를 하였는데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 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직업이란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업에 해당하기 위해서 학설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개념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는 계속성, 두 번째로는 생활수단성, 세 번째로는 공공무해성을 말합니다. 먼저 계속성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성은 직업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회성의 소득활동을 직업 개념에서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으로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로 계속성이 입증되는 경우 계속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수단성은 생활의 기초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 같은 경우에는 직업에 해당되지 않고 겸업과 부업 같은 경우에는 직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무해성이란 직업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공공무해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무해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성매매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성판매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 이 글은 공공무해성의 여부는 직업의 필수적 개념 요소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공무해성의 여부를 직업의 개념 요소로 판단하게 되면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공공무해성의 여부는 법률에 의해 판단될 텐데 그렇다면 헌법상의 자유가 법률에 의해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공공무해성의 여부를 직업의 필수적 개념 요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직업이 헌법에서 어떻게 보장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의 자유는 헌법의 조항으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이 조항을 읽다 보시면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직업 선택의 자유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만으로는 자유와 보장의 의의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직업에 관한 개인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직업에 관한 개인의 자유에는 크게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고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직장 선택의 자유와 직업 교육적 선택의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직업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포기, 변경할 자유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직업 수행에 대한 자유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다음 직장 선택의 자유는 직장이란
직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수행하는데 모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에 모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직업교육장은 직업 수행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직업 수행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직업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비해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하여 더욱 폭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독일의 단계 이론을 적용한 것인데요. 독일의 단계 이론은 약국 판결에서 구체화된 이론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는 영업시간이나 광고 금지 등 직업 수행에 의한 제한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입니다. 1단계의 제한으로 공인국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자격시험이나 면허 등을 요구함으로써 주관적 사유를 근거로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단계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직업 선택이 공익에 대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직업의 자유 제한은 제가 세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나눠보았는데요. 먼저 주체에 따른 제한, 그 다음 법률에 따른 제한, 마지막으로 자격제도에 따른 제한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주체에 따른 제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5조를 다시 보면 모든 국민은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아닌 외국인과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리의 성질상 참정권, 사회권적 기본권, 입국의 자유 등과 같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고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인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의 자유는 자연인의 특성과는 무관한 것이고 사법상 사법인도 자연인처럼 수익 창출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사법상 사법인은 직업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법인의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공권력의 담당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음으로 법률에 따른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의 자유도 법률 유보인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제도에 따른 제한입니다. 자격제도에 따른 제한을 이야기하는 데 앞서 먼저 자격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이란 어떠한 직무를 기능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된 능력입니다. 이러한 자격에 관련된 체계를 자격제도라고 하는데요. 자격은 습득한 후에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증의 절차를 넘어서서 노동시장과의 연계까지 상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격제도는 자격의 인정을 위한 절차뿐 아니라 노동시장과의 연계 체제 등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격은 직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자격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된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자격제도에 하나의 직업이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예외로 국가자격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자격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할 역할이 명확하고 관련 법령에서 자격의 취득 조건 등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개개의 자격 제도는 그에 대응하는 고유의 직업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격 제도에 의해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제도에 따른 제한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 업무 독점과 직업 수행 방법의 정형화가 그것입니다. 먼저 직업 업무의 독점은 자격 제도가 고유한 직업의 형성과 관련된 경우 법령에 의해서 그러한 자격을 소지한 자만이 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비파괴 검사가 있는데요. 비파괴 검사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 수행 방법의 정형화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직업 수행 방법 정형화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격제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정이 된 것입니다. 이도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자격의 경우에는 근거 법령이나 관련 법령이 업무 수행을 일정한 방법으로만 행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된 것은 정형화된 직업 수행 방법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의미, 그리고 그 직업이 헌법에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는 어떻게 제한되는지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학습 활동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AI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를 뺏길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를 많이 뺏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I에 의해서 직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을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지 잘 마무리하셨나요? 오늘은 직업에 대해 발표를 해보았는데요. 헌법에서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직업에 꼭 종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